북한의 뭐 쿠데타 체제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숙청의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부의 불만들이 누적되거나 하면 쿠데타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한과의 어떤 하회 협력이나 뭐 교류보다는 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핵무기 하나 손에 들고 군부의 위상들을 지켜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뭐 쿠데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급격한 어떤 쿠데타나 급격한 체제 변화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충분한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준비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강동원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통생통사 강동원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네, 김정은은 정말 사망했을까요? 아니요? 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이 김정은에 대한 건강 이상설일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뭐 김정은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북한 내부에서 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늘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 김정은의 이상설이 대두가 되면 뭐 한국의 주식 시장이 출렁거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김정은이 사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안고 있는 분들의 흘리는 하나의 또 개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이 북한 내부의 정보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회에서 뭐 김정은이 예를 들면 현지 지도 과정에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이상설이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또 그게 뭐 국내에서 어떤 찌라시 형태로 돌다 보니까 자꾸 김정은의 이 사망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망했거나 뭐 그런 이상설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은 뭐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김정은의 현지 지도 모습이나 최근에 이 김정은이 그 오천덕국 구축함 그 진수식에도 직접 김주희와 참석한 모습들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뭐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입수된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이 어떤 내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목 재밌죠? 네. 백학벌의 새봄인데, 북한의 이 신천이라는 지역에 백학리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뭐 북한판 전원일기다. 전원일기 아시죠? 네. 북한판 전원일기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북한의 모든 영화 예술 뭐 심지어는 미술까지도 정치 선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일까, 또 북한 당국은 과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을까가 중요한데, 제목이 백학벌의 새봄이잖아요. 네. 그 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석개울의 새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석개울의 새봄을 모른다고 해도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는데, 김정일 시대의 석개울의 새봄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이 두 개의 드라마가 마치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제목부터 자체가. 그래서 이 석개울과 백학벌 모두 다 이제 지명 이름인데, 이 드라마에 보면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저희가 아주 주목했던 부분들이 바로 뇌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북한에서 뇌물 가장 많이 뭘 줄까요? 쌀, 그렇죠. 먹는 문제 부족하니까. 네. 북한에서 이 뇌물과 인사치레의 그 가장 경계에 있는 부분. 즉 이거는 받으면 야 이게 뇌물이야?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담배입니다.
네. 한국도 예전에 이 담배를 선물로 많이 준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아버지 이렇게 그 심부름으로 명절날 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돼지고기를 신문지로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네. 담배 한 보루를 전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인사치레인 거죠. 뭐 뇌물의 경계는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그건 당연히 뇌물이 되겠죠. 북한에서는 지금 담배 한 막대기 한 보루를 막대기라고 표현하는데 네. 북한에서 이 담배 한 막대기라도 줘야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네. 병원 앞에 담배를 파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배를 사서 진료를 받는 네. 의사에게 이제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북한의 의료보건 상태에서도 그나마 뭐 진료나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 담배를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받은 의사는 담배를 그냥 피울까요? 파나요? 그렇죠. 네. 그 상인에게 다시 가서 그 담배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담배를 샀을 때는 예를 들면 한 막대기에 한 보루에 10,000원을 주고 샀다면 그 의사는 그 상인에게 약 7,000원이나 8,000원 정도를 받고 돈을 받는 거죠. 이게 담배가 하나의 이제 현금처럼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담배를 주는 게 뭐 뇌물과 인사치레의 중간 이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심지어 우리 탈북민들이 그 압록강 두만강 탈북할 때 강을 건널 때 이 고양이 담배 한 막대기 주지 않고는 뭐 강을 건널 수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고양이 담배입니다. 어떤 담배인지 아세요? 몰라요. 네, 고양이. 정말 담배값에 고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레이브 네이라는 이제 그 외국 담배인데 북한이 그 수주를 받아서 이제 가짜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거기에 직접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서 탈북민들이 이게 고양이 담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담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광명, 고향 뭐 여명 이런 담배가 주로 그 뇌물로 인사치레로 사용되는 담배인데 이 놀랍게도 이 백학벌의 세범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리당 위원장입니다. 리당 위원장이 그 백학벌이라는 마을에 가서 농촌을 개조시키고 인민들을 잘 이제 살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농촌 협동농장에서 그 깨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발발이요? 네, 깨발발이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깨발발이 그 깨발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협동농장이면은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나가서 돈을 법니다. 깨발발이처럼. 예, 그래서 이제 깨발발이다 표현하는데 더군다나 협동농장이면 영농 자재가 이제 당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당으로부터 그걸 자기가 뒤에서 몰래 팔아서 자기 이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각이 되니까 이 사람이 리당 위원장 주인공에게 뇌물을 바치는데 담배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당 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좋아하면 드라마 내용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선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위를 뿌리 뽑아야 된다. 또는 이런 사람들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범적 사례다. 이런 걸 주로 이제 알려주는 게 드라마의 내용이기 때문에 리당 위원장이 한밤중에 모든 간부들을 다 소집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담배를 받았다. 이런 담배를 받는 현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 농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그 면박을 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직접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막 그 담배를 준 사람은 막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가 잘못을 반성하고 내가 새롭게 이제 그 거듭나서 막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20부작까지 나왔거든요. 백학벌의 세범이 40분씩 20부작이면 굉장히 긴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짧게 이렇게 에피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식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담배를 이제 그 뇌물을 주는 그런 현상도 뿌리 뽑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뭐 핸드폰 없으면 거의 살아갈 수 없죠. 네. 근데 북한에서도 요새 핸드폰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 평양판 제가 전원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시골 협동농장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막 농사를 짓다가도 갑자기 막 전화를 막 해요. 스마트폰으로.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뭐 간부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장면인데 재밌는 거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손자가 좀 큽니다. 뭐 한 이제 20살 넘은 청년인데 이 할머니가 청년과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손자에게 선물을 줬는데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맞아요. 북한판 스마트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야 이거 할머니 어디서 났나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보는데 제일 먼저 이 전화를 한 곳은 누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선물을 받아서 김정은에게 했을까요? 여자친구? 오 정답입니다. 오.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 왜 전화했나 그랬더니 뭐 그냥 했지 뭐 별로 내용이 없어요. 네. 그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게 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들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전화기가 도청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공적인 업무에만 이제 전화기를 사용하고 일부 간부들만 이제 사용할 것 같은데 이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뭐 협동농장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니까 뭐 크게 이제 그 밤에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에게 그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전화했나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전화했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핸드폰 화면 바탕 화면에는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여자친구 사진? 정답입니다. 여자친구 사진이 거기에 아.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을 북한 당국이 카메라 앵글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마치 북한 주민들이 이 핸드폰을 뭐 스마트폰 북한산이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백학벌의 세보험이라는 것이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정치적인 내용들을 분명히 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이 주민들의 뭐 당연히 뭐 인민의 낙원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행복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전의 내용인데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어떤 변화된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아까 그 핸드폰으로 통화했던 연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은 과연 결혼을 할까요? 못할까요? 드라마니까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아 드라마니까 못합니다. 왜요? 이 신부 측 그러니까 이 여자 측 부모님이 네. 이 남성을 신랑으로 그러니까 사위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또 막 이게 북한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서사시가 있어요. 영웅적 얘기를 이제 담아야 됩니다. 북한에서 영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당과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영웅인데 이 남성이 그 굉장히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맨날 뭐 이렇게 싸움을 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말하자면 그냥 그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고 그 딸의 부모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을 반대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듬직하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사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결혼까지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사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북한 드라마에서 뭔가 당국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담배의 뇌물 현상을 뿌리 뽑고 또 핸드폰을 사용하고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라든지 심지어는 북한에서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여성이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 그 우아할 건가요? 북한이라면 뭔가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그걸 우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에서 남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출근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한다. 그거는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서 보여줘왔던 하나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왜 만들었을까? 김정은 시대에 무엇인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죠. 즉 백학벌의 세범은 김정은 시대 드라마고 석겨울의 세범은 김정일 시대인데 이 두 개의 드라마를 비교해 보면 김정일과 김정은의 어떤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뭐 김정은이 그렇다고 뭐 자유로운 지도자고 뭐 인민의 어버이고 이래서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의 정권 유지나 이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성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냈고 이 지금 말씀드린 장면들을 이제 넣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철저하게 이 계산된 선전된 의도된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북한 당국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 내부의 뭐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백학벌의 세범이니까 그 백학리에 막 농촌이 발전되어서 막 그 우리는 지금 뭐 최첨단 과학 영농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걸 자랑해요.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에 선전하는 게 늘 나오는 게 과학 영농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과학 영농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한국에서. 그렇죠. 네. 스마트팜 막 기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뭐 다 디지털화되어서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 과학 영농은 뭐냐면 그냥 컴퓨터실을 마련해 놓고 네. 밤에 주민들이 거기서 컴퓨터에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해봤더니 와 이게 과학 영농이다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어떤 과학 영농을 선전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뭐 한국의 1980년대 정도 수준, 네. 예, 그냥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그 배우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도 요새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대학. 그래서 거기도 사이버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이제 원격 대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지식을 얻고 학위 과정을 받는 그런 것도 실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선전하려고 하는 의도잖아요. 하지만 그 시설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컴퓨터가 작동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백학리에 가려면 어쨌든 차를 타야 되잖아요. 네. 도로가 다 비포장입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드라마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선전하고 있는가 그걸 사실로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자기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비포장 도로는 아 이게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 정말 열악하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모든 도로가 다 비포장이라는 점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야 북한의 열악한 실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아무리 못 사는 가정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밥상 위에 흰 쌀밥과 반찬이 여러 가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막 밥상 위에 흰 쌀밥과 반찬 많으면 와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 나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걸 의도해서 그런지 이 북한 백학벌의 세범도 보면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밥 쌀밥에 반찬이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의도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당국의 의도하는 바를 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또 북한의 이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드라마입니다. 지금 20부작까지 나왔는데 뭐 이게 언제 끝날지 굉장히 좀 뭐 잘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다음 편이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도대체 북한 당국이 어떤 걸 선전하고 또 어떤 걸 이게 부각시킬까 이런 점에서 그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부작까지 보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북한을 좀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또 이제 북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숙청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 평양 시내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뭐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김정은의 교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정은이 얘기를 할 때 간부들은 항상 수첩에서 메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말 한마디가 그야말로 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극노해서 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숙청의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말로 북한에서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목숨을 담보하기 어려운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오천토급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뭐 김정은과 김주애도 다 참석을 이제 했던 자리인데 그 배가 이제 진수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김정은이 극노해서 이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뭐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청진 지배인이 노동신문에 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노동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이미 이제 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관련된 뭐 그 관계자들은 숙청이라는 거는 뭐 너무나도 기정사실화된 거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극노해야 할 정도였다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뭐 혁명화 교육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이 총살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김정은이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간부가 뭐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이 생명을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지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김정은의 이 공포 정치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한국도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자가 우리가 진상 조사를 하고 책임자가 뭐 물러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당연하게. 하지만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는 게 목숨을 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지連장님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실수했다고 막 감옥에 보내고 뭐 노동 단련형 가라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처형까지 시킨다.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북한 체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말로 쉽게 그냥 뭐 북한에서 지금 막 숙청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목숨을 잃을 그런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죠. 만약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나 체제 붕괴 같은 상황이 온다면 네.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갑자기 지금 이제 또 북한의 붕괴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자꾸 이게 북한의 뭐 쿠데타 체제 붕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질문 주셨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숙청의 과정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정상적인 이 사회라면 국가라면 뭐 숙청을 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뭐 별을 달고 있던 군인이 이등병이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별을 달고 있는 사성 장군이 갑자기 숙청이 돼서 뭐 감옥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등병으로 강등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게 정상적인 거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군부의 불만들이 누적되거나 하면 쿠데타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군부라는 것은 굉장히 강경파이지 않습니까? 뭐 남한과의 어떤 하회 협력이나 뭐 교류보다는 이 북한에 갖고 있는 그 핵무기 하나 손에 들고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군부의 역할들이나 이 군부의 그 위상 들을 지켜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뭐 쿠데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북한 체제가 뭐 김정은이 갑자기 지금 유고한다거나 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또는 뭐 북한 내부에서 뭐 주민들의 어떤 아래로부터의 뭐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지만 저는 북한 체제가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급격한 어떤 쿠데타나 급격한 체제 변화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충분한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가 뭐 자꾸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뭐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뭐 특정한 세력들의 어떤 그 작전 세력들이 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북한을 좀 이용하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급변 사태보다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북한을 좀 소프트 랜딩,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